그날 저녁 옷을 갈아입으러 가기 전에 저는 브로튼과 그의 서재에서 20여 분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 그것도 음울하게 변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했으며 제 눈이 다른 곳을 향할 때에만 저를 쳐다보더군요. 당연히 저는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지만 그에게 무슨 부족한 점이 있어 제가 도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윤기 없는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그럴 만한 일이 있다고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해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문득 그가 스스로를 그리고 어쩌면 제게 부탁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치고 옷을 갈아입으러 호화로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자 바람이 불어 벽에서 시바의 여왕이 펄럭였고 저는 그제야 테피스트리들을 벽 아래에 메어놓지 않았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라 종종 벽에서 풀려나온 테피스트리가 불빛을 받아 천천히 흔들리는 것이 사람들이 듣는 유령 이야기의 대부분을 설명해 준다고 여겼습니다. 확실히 수행원과 사냥꾼들을 거느린 이 고귀한 여인의 위험에 찬 흔들림은 제 가설에 색채를 더해 주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테피스트리에 나온 사냥꾼 한 명은 황금 양털을 걸치고 고귀한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는 잿빛 얼굴의 플라망 귀족처럼 그려진 솔로몬 왕의 몇 걸음 앞에서 황갈색 사슴의 목을 따고 있었어요. 저녁 만찬에서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딱 가든 파티에 온 사람들 같더군요. 제 옆에 앉은 젊은 여인은 런던에서는 무슨 책들을 읽는지 알고 싶어 안달인 것 같았어요. 그녀는 최신 잡지와 문의 증간문을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기에 제 쪽에서 현대소설의 경향을 배우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았지요. 그녀는 진정한 예술은 언제나 우수에 가득 차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현대의 저작들을 특징 짓는 재치 있게 쓰려는 시도란 얼마나 천박한 짓인가. 문학이란 시작부터 늘 모든 연령대의 최고 지성들을 포함하는 비극이었다. 그런 작품들을 병적이라고 칭하는 것은 단지 문제를 회피하는 짓일 뿐이다. 그녀는 강철 안경테 너머로 저를 엄격하게 바라보면서 생각 있는 남자라면 자기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즉시 그리고 예의 바르게 제가 펜리즈와 야콥스의 저작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며 만일 조록스 연작이 그렇게 크고 딱딱하지만 않았더라도 그 책도 추가했을 거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녀가 셋 중 어느 것도 읽어보지 않았기에 저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은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제일 큰 소원이 정말 끔찍하고 영혼이 얼어붙을 만큼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것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고 흑방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물어뜯으면서 내 페인터의 흡혈귀 소설 주인공을 가혹하게 헐뜯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울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에 그런 사람이 많다면 글래넘의 머리에 이 저택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것이 가득 찬 것도 놀랄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하지만 은식기와 유리잔의 광채, 차분한 불빛과 만찬 식탁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대화의 제잘거림은 오싹함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숙녀분들이 떠난 후 저는 시골 주임 사제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은 깡마르고 성실한 분으로 즉시 대화를 클라큰 노인장의 익살로 돌리더군요. 하지만 목사님은 브로튼 씨가 저택만이 아니라 이웃 전체에 새롭고 쾌활한 공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하고 싶고 차후로는 과거의 무지한 미신이 잊혀지기를 몹시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 옆에 있던 다른 이웃, 독립적인 지위와 수입을 가진 풍채당당한 신사분이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쳐 시골 목사님의 길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 자고새와 요새 자고새, 이제 철이 찾아올 꽁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식탁 반대편 끝에는 브로튼이 얼굴이 불그레한 사냥꾼 몇 명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그들이 저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음을 알아차렸지만 그때는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랬다는 사실조차도 몇 시간 후에야 기억해냈지요. 11시가 되자 손님들은 다 떠났고 제임스 시대 객실의 멋진 회반죽 천장 밑에 남은 것은 브로튼과 그의 아내 그리고 저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브로튼 부인은 이웃사람 한두 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미소를 떠올리며 실례하겠노라 하고 저 악수를 나눈 다음 침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사물을 분석하는데 그리 능숙하지 못합니다만 그녀가 약간 불편하게 수상쩍어 보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고 판에 박은 듯한 미소를 떠올렸으며 분명 나가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새겨 볼 필요가 없을 만큼 사소해 보였으나 저는 희미하게 모든 것이 조화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었으니 대체 제가 무슨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건지 의심스러웠고 또 모든 일이 그저 저를 런던에서 불러내려 사냥 파티에 끌어들이려는 경솔한 장난쯤이었던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브로트는 부인이 나간 뒤 조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대화를 이른바 저택의 유령 쪽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게 뻔히 보이더군요. 물론 저는 이 사실을 눈치채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곧바로 그 문제에 대해 흥미가 없어졌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변했고 그 변화는 도저히 좋은 쪽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지요. 브로튼 부인이 이유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 역시 그랬으니까요. 나는 그에게 다음날 아침이면 부탁할 게 뭔지 말해주겠다고 했음을 상기시키고 여행으로 피곤해졌다는 핑계로 촛불을 켜들고 그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저택으로 이어지는 통로 끝에서 그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유령을 보거든 말을 걸어요. 그러겠노라 했지요. 그는 잠시 우물쭈물하며 서 있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침실 옆 화장실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멈칫하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난 여기 있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통로를 따라 방으로 걸어가서 옷을 벗고 침대 옆등을 켜서 정글북을 몇 쪽 읽다가 졸음이 쏟아져 불을 끄고 금세 잠들었습니다. 저는 3시간 후 깨어났습니다. 밖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벽난로에 불꽃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식은 불똥이 탁탁거리기는 했지만 쇠살 때에는 활기가 다 빠진 붉은 성광이 보일락말락한 정도였어요. 바깥 경사면에 조용히 서 있는 스페인 밤나무들 사이로 올빼미가 울었습니다. 저는 다시 잠들기를 기대하며 그날 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멍하니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신이 말똥말똥하더군요. 소용없었어요. 잠들 준비가 될 때까지 정글북이나 다시 읽어야 할 것 같아서 더듬더듬 침대 안으로 늘어진 줄 끝에 둥근 물건을 찾아 침대 옆등을 켰습니다. 갑자기 빛이 들어오며 잠시 동안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반쯤 감은 눈으로 책을 찾아 베개 밑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빛에 익숙해지면서 우연찮게 침대 밑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심한 말을 써도 그때 제 느낌은 거의 전하지 못할 겁니다. 심장이 딱 멈추고 목구멍이 자동으로 닫혔던 것은 기억합니다. 저는 그 무서운 광경을 응시하면서 반사적으로 침대 머리맡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온몸의 털구멍에서 땀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못 됩니다만 저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그런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생명과 이성 모두가 앉은 자리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오시리스 후의 나머지 승객들은 모두 자러 들어갔다. 그와 나 두 사람만이 남아 엔진이 요란하게 돌아가는 우편선의 진동에 따라 불안하게 덜커덕거리곤 하는 우연 난간에 기대서 있었다. 멀리 고기잡이 배 몇 척의 불빛이 밤을 갈랐고 굽이치는 흰 물결이 일어나 배전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멀어져 갔다. 마침내 콜비는 이야기를 이었다. 침대 발치에 기대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썩은 너덜너덜해진 베일에 쌓인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베일은 머리를 다 감싸고 있었지만 양 눈과 오른쪽 얼굴은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 다음 그 베일은 팔의 윤곽을 따라 침대 끝을 쥔 손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눈과 얼굴에 살점이 하나도 없기는 했지만 그 얼굴은 완전한 해골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싹 마른 얇은 피부가 형체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손에는 어느 정도 피부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마에는 머리카락이 한 줌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은 저를 쳐다보았으며 제 두뇌는 머릿속에서 뜨거워지고 말라붙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손안에 전등 스위치를 쥐고서 멍하니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다시 끌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보았지만 감자마자 다시 떠서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게 되더군요.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땀이 식으면서 몸이 으스스해졌습니다. 난로 격자 안에서 불똥이 또 한 번 튀었고 벽에 나무판이 삐걱였습니다. 이성은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20분 또는 20초 동안 이 무시무시한 형체 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텅 빈 머릿속에 만찬자리에서 브로튼과 그의 친구들이 저에 대해 수군거리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고맙게도 제 불행한 정신에 어렴풋이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들었고 일단 그러고 나자 수많은 모세혈관을 타고 담력이 기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느낌은 두뇌가 시험을 견딘 데 대한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만 우리 중 가장 뛰어난 이들이라 할지라도 공경에 처했을 때에는 자신을 지탱할 만한 인간적인 실마리가 필요한 법이지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게 지독한 장난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김에 따라 저는 필요로 하고 있던 지지대를 찾은 겁니다. 저는 마침내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저는 침대 밑으로 펄쩍 뛰어내려 주먹으로 그것을 냅다 후려쳤습니다. 그것은 제 주먹 아래에서 힘없이 부서졌고 제 손은 그것의 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공포가 지나간 후에 역겨운 혐오감으로 반쯤 정신을 잃은 채 침대 끝에 걸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겨운 장난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필시 전에도 수차례 이런 장난을 쳤을 겁니다. 브로튼과 그 친구들은 제가 그 섬뜩한 물건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두고 자기들끼리 큰 돈을 걸었을 게 분명했어요. 절망적인 공포심은 이성을 잃어버린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브로튼을 향해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올라갔다기보다는 뛰어들듯 침대 끝을 넘어 소파 위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예복을 입은 해골을 쥐어 뜯었습니다. 잘도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머리 부분을 바닥에 팽개치고 물기 없는 뼈를 짓밟았습니다. 머리는 침대 밑에 던지고 부서지기 쉬운 몸통뼈는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가느다란 넓적 다리뼈는 무릎에 대고 꺾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집어 던졌지요. 정강이 뼈는 의자 위에 올려놓고 신발축으로 부셨습니다. 저는 그 역겨운 물건에 대해 광전사 같은 분노에 사로잡혔고
척추에서 갈비뼈를 떼어내고 갈비뼈를 옷장에 내팽개 쳤습니다. 파괴 작업이 계속될수록 분노는 점점 더해갔습니다. 저는 썩어 약해진 베일을 20조각으로 찢었고 사방에 먼지가 흩날려 깨끗한 앞지와 은재 잉크 스탠드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작업은 끝났습니다. 부서진 뼈 무더기와 양피지 조각과 부스러진 양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머리뼈를 한 조각, 아마도 오른쪽 뺨과 광대뼈 부분이었던 듯한데 그 조각을 집어 들고서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달려 브로튼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땀에 젖은 파자마가 척척 당기던 게 기억나는군요. 저는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브로튼은 침대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불을 켜고 있었고 겁에 질려 움츠러든 모습이더군요. 그는 잠시 자신을 거의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이라곤 심장에 증오와 경멸이 가득 차다 못해 흘러 넘친 데다가 조금 전 스스로가 보인 겁먹은 모습에 대한 수치심으로 박차가 가해져 혀가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뒀다는 것뿐입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능견에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땀에 젖은 관자놀이에 달라붙어 있고 손에서는 피가 철철 나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본 광경은 대단히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브로틴이 바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침대 머리맡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비난 말고 또 뭔가에 넋을 빼앗긴 듯 혀로 한 번인가 두 번 입술을 축였습니다. 이따금 손을 움직이기는 하면서도 말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말 못하는 아이가 손만 흔드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브로튼 부인의 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그녀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에요? 오, 하느님,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거듭거듭 소리를 지르다가 남편에게 가서 잠옷을 입은 채 침대에 앉았고 두 사람은 저를 마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녀가 있었으니만큼 남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 부부에게 제가 그들의 비열한 장난감을 망가뜨렸노라 이야기했습니다. 브로튼이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망할 것을 산산조각 내버렸어. 저는 말했습니다. 브로튼은 다시 입술을 핥았고 그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세상에, 당신을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야 마땅할 것을. 장담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다시는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을 거요. 그리고 자, 저는 부서진 머리뼈를 그의 침대 옆바닥에 내팽개치며 덧붙여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오늘 밤에 저지른 저주받을 장난의 기념품이요. 고로토는 그 뼈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나를 놀라게 할 차례였습니다. 덫에 걸린 산토끼처럼 끽끽 비명을 지른 겁니다. 그는 나만큼이나 놀란 브로튼 부인에 매달려 어린아이처럼 달랠 때까지 비명을 지르고 또 질렀습니다. 하지만 브로튼은 그녀를 밀치고 침대에서 바닥으로 기어내려가 여전히 비명을 지르면서 뼈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것을 보니 10분 전 제가 지금 그처럼 끔찍한 몰골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뼈에는 제 손에서 난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는 제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그 공포스러운 밤의 새로운 전기였습니다. 그는 뼈를 손에 들고 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어쩌면...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고 거의 같은 순간에 카페 뒤에 쓰러져 날로 울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뼈는 그의 손에서 떨어져 문 가까이까지 굴러갔습니다. 저는 초췌해진 데다가
머리가 깨어져 얼굴이 피범벅이 된 브로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들어봐요. 우리는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10초쯤 완전한 정적이 흐른 후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은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복도를 따라 걷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단한 참나무 마루 위로 규칙적인 발걸음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브로트는 하얗게 질려 입을 열지 못한 채 아내가 앉아있는 침대로 다가가서 그녀의 얼굴을 어깨에 대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보인 광경은 앞으로 쓰러져 베개 속에 머리를 파묻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있고 겁에 질려 있다는 점에 힘입어 저는 희미한 복도 불빛에 윤곽선이 뚜렷하게 드러난 열린 문깨를 직시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한 손을 뻗어 브로튼 부인의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저 역시 약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침대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우린 모두 듣기만 했습니다. 발소리는 문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뼈조각은 문 안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천이 스치는 소리가 나고 그것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브로튼 부인은 조용했습니다. 베개에 눌려 불분명한 브로튼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발소리는 다시 복도의 참나무 마루 쪽으로 옮겨갔고 차츰 사그라졌습니다. 저는 한순간 찾아온 자책감에 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뭔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본 듯도 했습니다. 잠시 후 복도는 텅 비었습니다. 저는 문설주에 이마를 대고 아플 정도로 세게 누르면서 서 있었습니다. 불 켜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고 응답하듯 불이 들어왔습니다. 발체에는 뼈가 없었습니다. 브로튼 부인은 기절해 버렸습니다. 브로튼은 거의 쓸모가 없었고 저 혼자 그녀의 의식을 되돌리는데 10분은 걸렸습니다. 브로튼은 딱 한 가지 기억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시간 동안은 기도만 되뇌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그 말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생기 없는 목소리로 반쯤은 질문처럼 반쯤은 비난처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군요. 우리는 그날 밤 남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브로튼 부인은 동이 트기 전에 까무럭 잠이 들었지만 꿈을 꾸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다시 흔들어 깨워야 했습니다. 새벽이 오기까지가 그렇게 길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브로튼은 서너 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브로튼 부인은 그의 팔을 꽉 잡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로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흐르고 빛이 강해질수록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두 번의 격한 반응은 제 견실한 사고력을 때려 눕혔고 저는 제 삶의 기초가 모래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건에 손을 닦은 다음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편이 나았지요. 그들은 저를 도와주었고 저는 그들을 도와주었으며 우리 셋은 그날 밤 우리의 이성이 파멸 직전까지 갔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빛이 확연히 강해지고 밖에서 새들이 짹짹거리고 노래를 부르자 우리는 뭔가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 그런 꼴로 하인들의 눈에 띄는 것을 꺼렸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푸라긴 만큼도 중요하지 않았고 저항하기 어려운 무기력에 사로잡힌 우리는 브로튼의 하인인 체프먼이 문을 두드릴 때까지 앉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는데도 누구 한 사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브로튼이 겨우겨우 힘겹게 말했습니다. 체프먼, 5분 있다가 다시 오게. 체프먼은 분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즉시 용건을 밝혔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저는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체프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정말로 혼자 침실에 다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브로튼이 몸을 일으키더니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브로튼 부인은 블라인드를 올리고 문을 다 열어놓는다면 5분간 자기 방에 남겠노라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브로튼과 저는 딱딱하게 서로 기대어 제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라인드를 뚫고 들어온 아침 햇살 덕분에 길을 볼 수 있었고 저는 블라인드를 풀었습니다. 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산산조각 냈던 침대 끝, 소파, 카페 뒤에 제 피가 남은 것만 빼면 아무것도. 콜비는 이야기를 끝냈다. 할 말이 없었다. 앞갑판 쪽에서 7번 종소리가 터져 나왔고 어둠을 뚫고 응답하는 고함 소리가 울렸다. 나는 그를 아래로 데려갔다. 물론 이제는 훨씬 상태가 좋아졌습니다만 당신 손실에 자게해 주시면 그지없이 감사하겠습니다.